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올해는 제가 새해를 맞아서 조금 희망 있는 영상을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열심히 사는 20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지금 MBC에서 올해로 이제 2년차 아나운서가 된 정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20년 됐어요. 안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네, 전혀. 사실 네. 거의 부장 만약에 같이 일을 한다면 부장님이시건 거. 아. 말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보통 말을 떠는 일이 없는데 누나라고 상당히 불러. 제가 오늘 우리 정영환 아나운서 예전에 사실 그 아나운서 되기 전에 네.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너는 아나운서 될 것 같아. 근데 안 해도 괜찮아. 왜냐면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라고 했는데 진짜 바로 됐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한창 딱 지금 이 취업 준비를 고민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네. 이제 대학은 졸업 다가오고 있고 그 시기였는데 저한테 넌 될 거야라는 말이 그 시기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자, 정영환 아나운서 아직은 신입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 딱 이름 되면은 아는 아나운서는 아직 아니지만 이름으로 아무도 예, 모르죠. MBC 라이징 스타입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되기 전부터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당장 저 일찍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막 콘텐츠 붐이 불 때라 영상 편집을 빨리 배우면 당장 알바할 거리가 많겠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다가 여행에 미치다라는 곳에서 PD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기억해 주신 것 중에 클럽하우스라는 SNS가 잠깐 화두가 됐었어요. 그때는 그 시리라는 캐릭터로 익명의 고민 상담사 활동도 했었고 목소리가 워낙 좋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다 이게 결국에는 생계 때문에 했던 건데 그 오프라인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영상 알려주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연결이 잘 돼서 그 해커스 쪽에서 영상 제작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었고 정말 그냥 저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름을 가리고 여러 가지 활동했었습니다. 아,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더라고요. 네. 예. 일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돈이 급하니까 시급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미래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재밌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못해 나중에 자소서에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일과 연관된 걸 엮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도금수저라고 스스로 표현을 도금수저. 해요. 네. 흑수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좀 빛났으면 좋겠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좀 더 소비력이 좋은 사람들, 네. 높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가고 싶어서 일부러 좀 고급 뷔페나 이런 데 서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꼭 비싼 옷 아니더라도 셔츠에 그냥 깔끔하게 입고 도금수저라는 표현 썼는데 좀 사실 지금 책에 나오니까 네네. 가정 환경이 넉넉하지는 않았죠. 그쵸. 굉장히 어려웠다고. 네, 뭐 사실 가정 환경 다들 사연 많고 어렵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저도 어렸을 때 보던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이제 제가 어머니랑 둘이 살았는데 이제 좀 채무 관계가 많았어가지고 어렸을 때 우유구멍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연장 같은 게 들어와서 막 쾅쾅쾅쾅 하면은 엄마는 제 입 맞고 없는 척하기도 하고 이사 다니고 그냥 집도 그냥 시장통 위에 있는 호프집 위에 딸려 있는 그런 빌라라고 하기도 뭐한 곳에 딱 단칸방에 어머니랑 둘이 살았죠.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어느 순간 돈이 많이 드는 그 직업이 됐어요. 입사를 하기 그쵸. 위해서는 아나운서 학원비도 비싸고 옷도 맞춰야 되고 네.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근데 저희 때보다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 들어오는 거 보면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 말을 안 네. 하는 거겠지만은 굉장히 뭐 집안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케이스예요. 저도 네. 제가 원래는 10대 때부터 아나운서를 쭉 외길이었어요. 생활 기록부에도 다 아나운서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그거였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둘이 자랐다고 했는데 그냥 사실 어머니가 뭐 저를 어디 맡기거나 도와줄 친척이나 형제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또 원래 일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독방 육아를 하게 되시면서 다 고생 영업이었어요. 많이 하셨겠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친척들 상대로 이제 보험, 정수기부터 끝나면은 식당에서 그냥 돈 벌 수 있는 건 다 하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남아 있는데 그냥 아직도 기억이 나요. TV 채널도 5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그게 6번, 7번, 9번, 11번, 13번. 그러니까 케이블이 연결 안 됐던 거죠. 그냥 틀어놓고 엄마 기다리면서 따라하고 보고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저 안에 항상 박수 소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그게 자신의 어떤 그 네. 노스텔지아였네. TV 속의 그쵸. 세상이. 그래서 진짜 뭐 1대100 이런 거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따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항상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선생님도 어느 날 영환이는 국어책 읽는 게 무슨 뉴스 앵커 같다. 하도 보니까. 네. 어.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때부터 그래?
그러면 나도 TV에 들어가는 앵커가 돼야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 일부러 군대도 그래서 의무 경찰 간 것도 있어요. 제가 왜요? 경비부대를 가면은 저 청와대 경비대에 있었는데 항상 그 각을 잡아서 옷을 다리고 정말 가만히 2시간 동안 서 있고 이제 뭐 여행자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질문을 하면은 친절하게 응대하고 저는 그렇게 유니폼을 입고 뭔가 정제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20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뭐 통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축구장 아나운서, 네네. 과외는 항상 하고 있었고 또 뭐 찹쌀떡 파는 것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첨삭해 주는 거 논술 첨삭 되게 많이 했는데 저 역시도 아무 일이나 한 게 아니고 아나운서 시험 볼 때 다 필요한 도움이 될 거잖아요. 만한 일들.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좀 나 너무 꼰대 같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 그렇게 안 가시는 게 또 아니 근데 네. 그 영한 씨의 책을 보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정말요. 전략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구나. 이게 틀리지 않은 방법이구나. 그렇군요. 하나씩 좀 알아보면요. 우리 정영아 아나운서 유명해진 게 춤추는 아나운서. 그렇죠.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걸로 떴잖아요. 관종인가요? 사실 이거는 다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나운서 준비 시작할 때 제 전략은 오히려 KBS였어요. 맞아, 너 우리 KBS면 잘 될 것 같아. 맞아, 그 얘기를 나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실 엄청 진지하고 좀 목소리 톤도 낮고 좀 정통파를 지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뉴미디어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지. 저도 레거시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나운서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솔직히 저는 느꼈어요. 아이디어가 많은 편인데도 젊은 남자 아나운서한테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의 기대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악플이든 뭐든 눈에 띄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춤추는. 그 유튜브 썸네일 만들다가 어그로 끄는 걸 배웠구나. 예, 맞아,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여행을 치다 PD 할 때 했던 것도 다 도움이 된 거죠. 사람도 어차피 지금 2030한테 일단 주목을 받아야지 부스팅이 되는데 아무도 뉴스를 안 본다. 아침 뉴스를. 저도 준비할 때 사실 아침 뉴스 안 봤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잘 찾아서 보도국을 설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걱정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평생 시사 프로그램이나 앵커 못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난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장치는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연예 플러스라는 문화연예 코너였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였고 하나 원칙은 절대 내가 이거를 웃으면서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춤을 췄기 때문에 뉴스에 씹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거의 10배는 더 했던 것 오히려 같아요. 예. 실력이 좋아야 된다. 야, 너 저거 연구할 시간에 원고나 더 읽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보통 저가 신입 때 생각하면요. 그때는 아나운서란 직업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쵸. 지금보다. 그래서 제가 늘 환호만 받은 게 아니라 저 진짜 악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거 내가 각오하고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두 개가 힘든 게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보도국을 설득한 명분이 그러니까 유입을 위해서 내가 뉴스에서 춤을 추고 그 사회부 기자들이 고생해서 취재한 거에 뉴스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 그렇게 명분을 잡았는데도 쟤 때문에 MBC 뉴스 보기 싫어졌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유입이 아니라 기존 고객을 떠나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아팠고 두 번째는 저에 대해 욕하는 건 전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아들 아나운서 됐다고 찾아보시는데 댓글들이 있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네. 주변에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아리기는 했죠. 근데 저도 이제 24살에 입사해가지고 27에 9시 앵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진짜 악플도 엄청난.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뭐 좋은 글도 많았지만 사람이 근데 나쁜 게 더 눈에 많이 띄잖아요. 저는 선플 100개보다 악플 하나가 더 그 가지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아이를 낳으면서 무풀이었던 기간이 좀 있거든요. 네.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이것도 관심의 표현이다. 맞아요. 이제는 사실은 나쁜 글이 달려도 옛날만큼 괴롭진 않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저항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너 네. 왜 그런 거 하냐. 그때마다 느끼는 게 누군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째, 나도 저 결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뭐 다른 이유로 두려워서 이거를 도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걸 나도 해봤지만 잘 안 돼서 포기한 사람. 이 이유가 이 사람들은 저게 잘 되면은 내가 실패자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쁜 말을 할 때 나는 그거에 정말 상관이 없고 너 잘 되라서 하는 말이지만 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씌우는데 정말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신기해만 해요. 그래?
재밌겠다. 야, 넌 그런 것도 하는구나. 이게 정말 관심 없는 사람의 반응이지. 욕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더라고요. 좀 괴롭긴 하겠지만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준을 그 개선책을 같이 제공해주는 사람의 비판이나 공격은 다 수용해요. 논리적 근거도 있으면. 근데 무작정 까기만 하는 사람 거는 그냥 웃으면서 맞아요 하고 넘기죠. 자, 저희가 이제 사연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사연 고민 상담 컨셉으로 하면서 우리 영한 씨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긴 아직 좀 이르고, 그렇죠. 마인드, 예, 마인드 세트, 언더독 마인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취업 준비하는 게 맞지만 30대가 되기 전에 세계 여행도 해보고 싶고 또 저만의 창업도 해보고 싶어요. 제일 좋은 선택이 뭔지 잘 모르겠다. 선택지를 고민하는 분이에요. 제가 너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세계 여행, 저는 원래 사실 여행 유튜버가 아나운서 안 됐을 때 플랜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에 미치다에서 일도 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데 취업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데이터로 주변에 정보를 봤더니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이 정도 나이까지는 신입 공채가 있더라. 그러면은 그 나이를 뭐 예를 들면 33, 저는 32, 33쯤으로 잡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래 내가 완전 인류대 기업에는 못 갈 거는 기회비용으로 놓고 바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이야기로 좀 내가 직무에 어필할 수 있는 분야 그걸 정해놓거나 아니면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제안서를 내거나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아이템도 정해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공 스토리보다 실패의 경험이 오히려 요즘 더 먹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서 정말 고군분투했는데 사업까지 망해버렸지만 나는 도전을 한다로 오히려 그런 도전 정신을 좀 기업에서 좋게 봐줄 거라는 혹시 생각이 아나운서 들거든요. 떨어져도 그것도 써먹었을 것 같아요. 저 플랜 2가 그거였어요. 제가 아나운서 플랜도 5가지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 몇 년까지는 지상파만 쓰고 몇 년까지는 지역서 쓰고 완전 저죠. ENFJ입니다. 그래서 다 안 되면은 이제 31살에 잔고 제가 5년치 준비가 제가 모아놨던 잔고가 5년치여서 그렇게 잡은 거였고 잔고가 없잖아요. 인생 망했습니다라는 첫 제목으로 그 무일푼으로 세계 일주일 떠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그래서 내가 알바를 하던 뭐 앵벌이를 하던 그런 이야기를 다 써서 책을 써서 꿈을 포기하고 꿈에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삶을 살자. 이 책 컨셉이 바뀔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다른 주제로 나오게 된 게 의아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항상 술을 다 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비슷했던 포인트가 저도 이제 뭔가 도전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놔요. 무작정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나운서는 한 3년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첫 해에 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효 기간 이게 딱 있으면 그 동안에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노력을 더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시간을 정해놓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할 수 있고 다 하면 안 돼도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몇 년까지 하고 포기할까요? 그래서 저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더 해볼 여력이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정말 하얗게 불태웠던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 웃으면서 내려오는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스펙을 쌓아봤지만 요즘 스펙 좋은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성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스펙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인데 그걸 정말 필요로 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이게 그 마치 극장에서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서서 보기 때문에 다 일어서서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차피 스펙 경쟁에서 내가 1등 못 하겠다. 그러면은 전문성은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저는 상대적인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갖고 있는 스펙 내가 더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거를 가져야겠다. 독특하게. 이 직업에 직접적인 필요가 없을 듯한 게 오히려 내 전문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주변 사람들 야 너는 PD나 영상 만들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아나운서가 됐어라고 하지만 근데 요새 아나운서들한테 PD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저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영상 강의도 만들었고 여행에 미치다에서 뭐 2, 3년 일했어도 제가 이 스펙을 가지고 PD 시험을 봤으면 너무 많은 PD 중에 한 명이죠. PD 선배들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아해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운서 선배들이 이런 기획력의 중요성을 알지만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PD 역량이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라?
얘가 오히려 더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보게 되죠. 네, 기획과 제작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오히려 진행 역량은 기본만 해도 돋보일 수 있는. 또 진행 역량 배워도 되고. 그렇죠. 선배들한테. 그러니까 선배들이 전 지상파 시험만 준비를 했을 때 야 너 깡 좋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오히려 지역사 시험에서 붙을 자신이 없었어요. 한 이제 고차 면접 갔을 때 선배들이 제가 15명 남았을 때 한 10명 정도가 현역이었거든요. 다 뭐 보도 전문 지역사. 그러니까 2, 3년 경력이 있는 게 준비생들은 더 대단해 보이고 두려워하는데 뭔가 면접관 선배들 입장에서는 그래? 얘 뽑아다가 2, 3년 키우면은 쟤만큼 할 것 같은데? 아, 그치. 뭐 이런 눈빛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너무 즐거운 게 우리가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경험을 교류하는 네.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저 또 20년 전 얘기를. 선배님도 완전 첫 해에 붙으셨어요. 아니 근데 성공의 법칙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뭐 사실 뭐 학력, 네.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제가 할 때만 해도 저는 이제 원래 뉴스 앵커가 꿈이었거든요. 네.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지는 채로 그쵸. 시험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자 인턴을 했거든요. 그 기자 경력을 많이 자기는 PD를 했다고 네네. 하는데 나는 좀 작은 잡지사 같은 데서도 일하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독특한 경력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앵커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취재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미인대회를 나갔던 것도 나갈 깜냥이 전혀 아닌데 그때는 저같이 조금 좋은 학교로 다니는 친구들이 미인대를 안 나갔었어요. 그렇죠. 이한희 씨부터 나갔는데 이한희 씨보다 위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솔직히 말 연예인 지망생들이 미인대에 많이 나갔고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뭐 미모가 안 되는데 겸손하셔가지고 거기를 가서 합숙을 하면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미디어를 경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기회 자체가 잘 없으니까. 실제로 한 달 합숙하고 결과도 좋았지만 결과는 사실 미모보다는 제가 그 당시 희귀하게 서울대생이어서 상을 받은 것 같고 근데 한 달 동안 워킹 연습했죠. 메이크업하는 거죠. 옷 입는 거 배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미인대가 아나운서 될 때 굉장히 흔한 스펙이 됐죠. 지금도 어딘가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스펙이 있을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로 해서 됐대.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 기획력 어필해서 됐다라고 해서 기획력 어필하면 그러면 또 이거는 남이 갔던 게 가는 거여서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나랑 너무 비슷하다 얘. 그래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KBS 시험도 봤었거든요. 면접까지 갔는데 KBS에서 제가 이제 저도 나름의 전략이 어차피 첫 해에 못 붙을 수도 있으니까 튀자. 그래서 저는 정장 안 입고 머리도 다 내리고 갔거든요. 그건 아니야. 근데 일단 붙었거든요. 최종은 그래서 떨어졌나? 네, 어쨌든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 볼 때도 다들 원래 아카데미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러니까 뭐 정장 원피스 입고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혼자 준비하니까. 그래서 저 그냥 카메라 안 보고 원고 이렇게 보고 읽었어요. 근데도 워낙 목소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저랑 만났을 때도 목소리 때문에 출연했던 거였거든요. 목소리가 독특하지 않나요? 네, 요즘에 이렇게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찾기가 의외로 드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자, 막상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니까 허무하다. 꿈을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애초에 아나운서를 10년 넘게 목표했지만 꿈은 아니었어요. 뭐지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럼 아나운서가 되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방에 들어왔더니 1000대에 뚫은 사람 3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치. 다 잘났어. 네. 그리고 뭐 내가 갈 길 아주 멀고 나는 꿈을 이뤘는데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꿈이 아나운서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 저는 살아서는 말을 많이 하고 죽어서는 글로 남아 있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너 나니? 이것까지. 네. 그랬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아나운서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꿈이 동사면은 계속 그걸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 저는 어릴 때부터 9시 앵커가 꿈이었고 그러니까 뉴스 앵커가 꿈이었고 됐어요. 그때 제가 허무함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이 명사였던 거야. 그렇죠. 그 다음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해도 너무 높잖아요. 아나운서가 9시 뉴스 앵커 하면. 아니 그리고 그때는 약간 아나운서는 직업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 재벌한테 시집가기 좋은 직업, 뭐 취집하는 직업이라고 비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나이든 여자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9시 앵커 뒤에는 나는 방송 그만둘 거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일찍 돼버렸고. 근데 그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깨달은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꿈은 앵커라는 명사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계속 나누고 싶고 방송하고 싶은 동사였구나. 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꿈이 되지 말고 네.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만족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를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 너무 반가워서 내 얘기하고 있는데 꼰대 같니? 아, 너무 좋아. 자,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가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부럽고 축하는 마음보다는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네. 이분은 불안하다고 얘기했지만 난 이런 시선 많이 당해봤어요. 어. 악플을 다는 사람 중에 의외로 동창생이 많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인간이 샘납니다. 맞아요. 아나운서는 직업이 되게 일하는 게 빨리 부각되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샘이 날 수 있어요. 네네. 이런 감정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일단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든 적대감은 오히려 되게 가까운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게 비슷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느껴요. 저도 질투가 날 때가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는데 그때 면밀히 생각을 해요. 저도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이 들 때 나는 사실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저 내가 되고 사람이 싶구나. 가진 것 중에 내가 탐내는 게 있구나. 그리고 시샘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저는 차라리 그 사람의 아군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질투가 나의 힘이 되려면 좀 더 생산성 있는 이런 마인드 셋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쉽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뭘 더 가질까가 아니라 뭘 더 줄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보람과 만족감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나 성취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줄 생각을 하다 보면 저절로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주기 위해서 필요하니.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부담감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업을 이루지 못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 있습니다. 네. 타인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사실 아나운서는 직업 자체가 곧바로 그 뭐 제작진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더 많이 느껴요. 네. 배우들은 더 할 거고 가수들은 더 할 거예요. 예. 이런 건 어떨까요? 저도 당연히 뭐든지 단번에 잘하고 싶고 이쁨 받고 싶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거 실패해서 내 이미지가 실추될까 봐, 실망할까 봐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성공이 실패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 게 실패는 우리가 크고 작은 실패에 살면서 숱하게 하지만 저는 성공은 살면서 단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뭐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전 회차에도 등장했다가 통편집이 되거나 엄청 못했던 과거의 흑역사 영상들이 오히려 이 사람의 지금의 성취를 야, 너 정말 각성해서 돌아왔구나. 아하. 너 이런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구나. 네. 너 이런 환경을 그 이겨냈구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극적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A부터 Z까지 정말 완벽한 엄친아 같은 스타일이 먹히는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앞에서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향하지만 너무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육각형이가 저도 되고 싶죠. 근데 왜냐면 저는 찌그러진 오각형이거든요. 왜냐면 타고난 부가 없기 다른 때문에 건 다 있다는 거야 지금. 그거 갖춰가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성공이 두렵다면 실패 스토리를 모아도 성공에 준하는 그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되지만 네. 실패해서 반전을 만들어내면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실패 경험이다. 예. 집중하는 얘기를 나눌수록 멘탈 갑입니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일 거예요. 네, 그렇죠. 특별한 해소법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거를 글로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을 낸 것도 있지만 이 책이 아니라 정말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을 일기장을 하나를 써요. 그리고 그거를 다 써놓고 친구들 한번 만나고 오거나 아니면 혼자 여행 한번 갔다 와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일기장을 열어보면 좀 그냥 우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냥 귀엽고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진다는 걸 통감하면서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억지로 이거 아니야 이거는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너무 걸지 않고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다른 데 집중하고 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제3자처럼 관조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디폴트다. 나는 공격받을 거고 실망할 거고 실패할 거고 그래서 저는 정영환이라는 자아를 항상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뭐 상사가 구박하거나 일 하나 실수했을 때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연애 실현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나눠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정영환이 있고
유튜버는 정영환이 있고 작가 정영환이 있고 뭐 나눠놓고 맞아요, 아나운서를 맞아요. 하더라도 맞아요. 아나운서도 내가 그러면 뭐 선배한테 혼나서 못하는 아나운서야? 아니야. 뉴스도 하고 중계도 하고 MC도 보고 내레이션도 하고 이 중에 하나를 실패했을 뿐이야. 계속해서 저를 쪼개서 구분해 놓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기서 안 풀려? 그래 그럼 이건 안 풀리는 시즌인가 보다 하면 다른 데 좀 에너지를 넣어요. 일부러 친구 많이 만나고 유튜브 좀 더 많이 올리고 그럼 여기서 응원해 봤잖아요. 그러고 있다 보면 다시 그래 다시 뉴스도 좀 잘해지고 싶다. 그럼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환 씨보다 위니까 엄마로서의 그렇죠. 나, 또 아나운서로 나, 아나운서로서도 뭐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나, 네. 유튜브에서 주접 떨고 있는 나, 또 뭐 며느리로서 딸로서의 나, 그쵸. 되게 역할이 점점 너무 많아질 많잖아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구별을 못 지면은 인생이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면은 나는 요 한 곳에서 문제가 났을 뿐인데 삶 전체의 전체를 다,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영환 아나운서 이야기는 책에서 더 자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언더독 마인드. 언더독 마인드라는 게 뭐 약자로서의 그렇죠. 성공 전략? 사실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우리가 약팀을 좀 더 응원하게 되고 그 약팀이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강팀을 넘겨버리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 제가 언더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어쨌든 뭐 없이 태어난 거 누구 탓을 하겠느냐. 바꿀 수 있는 거는 세상을 바꾸거나 날 바꿔야 하는데 나를 바꾸는 게 빠르겠다 해서 네. 오히려 이 불리한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탑독과 겨뤄보겠다 그런 마인드를 잘 녹여낸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막연히 요새 이제 MZ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MZ 세대들은 열정을 잃은 것 같아. 뭔가 기성세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옛날 같지 않아, 파이팅이 없어 이랬는데 굉장히 나도 굉장히 선입견이 있었구나. 네.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이 영상은 저희 아들이 좀 크면은 무한 반복. 예, 우리 빈도님들도 이거 힘들 때마다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한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패가 아무리 안 좋은 패고, 그러니까 요즘 저는 사람들이 겸손의 미덕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게 100을 가진 사람이 90으로 살짝 깎았을 때 더 멋져 보이는 게 좀 겸손인 것 근데 같아요. 막 10으로 깎아버려요. 근데 나는 사실 100이 뭐야 20, 30도 안 됐는데 계속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해보니까 난 너무 작고 누가 막 칭찬을 해줘도 아니에요 고작 이건데요. 이거는 저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의 안목을 무시하는 거란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깎지 말고 차라리 감사함을 더해서 더하는 것도 겸손이라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진 거는 2, 30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뭐 60, 70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게 작아 보일지언정 나한테 이건 중요한 거고 내가 가진 유일한 패니까 믿고 승부를 하는. 네.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건 그들의 몫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을까. 2년 차밖에 안 된 아나운서가 자기계발서를 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저기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솔직히 이게 언더독 했었어요. 마인드였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의아함은 그들의 몫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저와 같은 시기를 겪었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취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성취해 가고 가장 최근에 하나씩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네. 그 친구의 입장에서 쓴 거기에서도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더 훨씬 경력이 많은데도 훨씬 이거 많으시죠. 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됐어요. 진짜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빈동님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정영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